자,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별 회계 처리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유형자산을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취득의 유형이 다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채권의 강제 매입이에요. 채권의 강제 매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건물이나 토지 같은 그런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 근데 그렇게 등기나 등록을 할 때 국공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구입을 할 때 이 국공채권은 수익률이 일반 채권보다 낮다 보니까 이게 어, 거래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국공채권을 이렇게 강제로 구입을 하게 법률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국공채권을 100만 원에 샀는데 이 국공채권의 현재 가치가 9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만 원만큼은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채권의 구입 금액과 채권의 현재 가치의 차이만큼 이건 비용이 아니고 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11월 10일 날 차량을 1,00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되고요.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차량을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권을 구입을 해야 돼요. 이 구입을 안 하면 차량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공채권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 국공채권은 일반 채권과 다르게 수익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7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채권 7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를 손해 봤어요? 30만 원을 손해 봤죠. 그러면 그 30만 원이 비용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을 취득하는데 이 국공채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이 등록이 안 되고 취득이 안 되니까 이 자산 취득에 관련된 어쩔 수 없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현금 100만 원 주고 지금 채권을 70만 원짜리를 샀어요. 자, 우리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보유 목적이 단기 매매 차익이면 단기 매매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거면 만기 보유 증권 등으로 구분이 되죠. 지금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30만 원만큼 비용이 아니라 자, 이 차량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거라 취득 원가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채권을 강제로 구입하는 경우에 채권의 구입가액과 이 채권의 현재 가치 차익을 우리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차량이 아니라 토지였다면 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련된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현재 가치 70만 원인데 이걸 100만 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30만 원의 손실이 났지만 이건 별도의 비용이 아니라 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 비용으로 봐서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취득의 유형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보면 일괄 구입이에요, 여러분. 일괄 구입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자산을 하나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걸 일괄 구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가격으로 구입했을 때. 자,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가격으로 구입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물도 있고 이렇게 건물도 있고 이 건물에 딸려 있는 이렇게 부수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이고 이게 토지예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지금 구입을 했어요. 얼마에 샀냐 하면 8천만 원에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8천만 원 중에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인지 만약에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을 이걸 계속 사용할 거라고 한다면
건물과 토지 이 금액을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금액을 나눠줄 거냐.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까요? 자, 보니까 여러분 지금 건물이 지금 시세가 7천만 원 한대요, 건물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 3천만 원이래요. 그럼 지금 이게 1억짜리인데 운 좋게 지금 내가 싸게 샀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8천만 원 중에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인지를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줄 거냐? 공정가치 비율로 나눠주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이 7천, 토지가 3천이면 1억 중에 7천만 원은 건물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70%. 그러면 8천만 원의 70%면 5,600만 원은 건물의 취득 원가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30%, 이 30%, 1억 중에 3천만 원 30%는 토지의 원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 공정가치로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요거 정리 꼭 잘 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을 했는데 만약에 기존 건물을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 이 건물을 철거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건물과 토지를 같이 산 거예요? 토지만 산 거예요? 그렇죠. 토지만 산 겁니다. 그럼 이때는 건물의 구입 금액도 다 토지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존 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회사한테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건물 철거 시의 철거비는 이 토지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토지의 취득 원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근데 이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취득한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자산을 처분한 것처럼 분기해 주면 돼요. 그럼 이때 만약에 철거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기존의 자산의 장부 금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힐 건데 그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그냥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케이스에 보시면 11월 13일 날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면서 1,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로 100만 원이 나갔대요. 이렇게. 그러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해 버린 거죠.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내 앞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이 없으니까 이거를 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철거비도 토지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거라 다 토지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때 지금 1,0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철거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요 11월 21일 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기존의 건물을 제거해 주면 돼요. 자, 기존 건물을 2천만 원에 취득을 했었으니까 건물을 2천만 원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700이라고 돼 있으니까 1,700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천만 원에 취득해서 1,700만 원을 상각했다는 건 300만 원이 지금 남은 건데 이 300을 다 이 300을 다 손실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300만 원의 손실이 났는데 철거비로 또 100만 원이 현금으로 추가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철거비도 결국에는 이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손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포함해서 400을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뭘 공부하고 있는 거죠? 유형자산편을 공부하고 있고 유형자산의 다양한 취득의 유형에 대한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채권의 강제 매입, 그리고 일괄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상취득이에요. 자, 여러분 무상취득이라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자산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제3자한테 토지 등과 같은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자산을 회사에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린 기업의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시점에 그 자산의 공정가치만큼 자산이 증가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자산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자산 수중 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12월 19일 날 회사가 자금 사정 악화로 주주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다. 그래서 토지는 취득 당시 1억이었으며 증여받는 시점에 토지의 공정가치는 3억으로 평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받는 시점의 공정가치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잡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러분. 교환취득이에요. 교환취득이라는 거는 뭘까요? 자산을 맞바꾼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기계를 주고 상대방한테 차량을 받는다든지, 내가 갖고 있던 토지를 주고 상대방한테 건물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교환으로 인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환의 종류는 크게 이제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동종교환이라는 거는 뭘 것 같아요? 맞아요. 동일한 자산 간의 교환을 말하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 생각에는 동일한 자산이니까 똑같은 걸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동일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자산 간의 교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사한 자산, 동일한 자산을 서로 맞바꿨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던 걸 팔고 또 새로운 걸 뭔가 사려는 목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처분을 목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 교환으로 인한 교환 손익, 즉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종 교환이 있을 수 있죠. 이종 교환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자산을 맞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자산을 바꾸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갖다 팔고요. 새로운 걸 나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종 자산 간의 교환으로 인해서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처분 손익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케이스입니다. 동종교환 케이스인데요. 자, 12월 17일 회사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1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극단적인 가정을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단순화시켜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고려하지 않기로 해요. 감가상각 그냥 고려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자, 컴퓨터를 내가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샀는데 이 컴퓨터의 시가가 120만 원짜리예요. 운 좋게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게 샀어요, 내가. 그래서 차변의 비품, 자산의 증가,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지금 했거든요. 근데 12월 19일 날 거래처와 동종자산의 비품을 교환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교환되는 비품의 공정가치는 120이래요.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에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에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죠. 그러면 처분손익, 교환손익을 인식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이 기계장치를 주는 거죠, 갖다가. 그럼 대변에 비품,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업체에서 새로운 비품을 받았어요. 새로운 비품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익이나 손실이 나지 않으려면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100만 원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이게 동종교환이에요. 그럼 교환으로 인해서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100만 원 있잖아요. 이 100만 원. 이 100만 원의 의미는 뭘까요? 이 100만 원의 의미는 내가 제공한 자산에, 내가 제공한 이 비품 자산의 공정가치예요, 장부금액이에요? 그쵸,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거예요. 즉, 교환으로 인한 처분손익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이종교환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럼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이종교환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자, 12월 17일 날 회사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1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가가 120인데 운 좋게 싸게 샀대요. 그래서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분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19일 날 거래처에 기기장치랑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동종교환이에요? 이종교환이에요? 이종교환이죠.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비품을 업체에 줬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고려하지 않기로 가정했습니다. 그럼 비품이 100만 원이 없어진 거 맞죠? 갖다 줬으니까. 그리고 업체한테 기기장치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 기기장치의 취득 원가를 얼마로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때, 취득 원가를 얼마로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비품을 갖다가 팔고 기계를 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비품의 시가가 12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걸 시장에 내다 팔면 120만 원을 받았겠죠. 이 120으로 이 기계를 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종교환의 의미는. 그렇죠? 그러면 자, 100만 원짜리 주고 100만 원짜리 주고 120만 원 받았으니까 내가 얼마 이익 본 거예요? 그렇죠. 20만 원 이익 봤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이 인식돼요. 즉 이종 교환으로 인한 교환 손익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건 이 취득원가 120만 원의 의미는 120만 원의 의미는 내가 제공한 자산에 내가 제공한 이 자산의 장부금액이에요, 공정가치예요? 그렇죠. 공정가치입니다. 자, 이종교환으로 취득한 새로운 비품이 아니죠. 기기장치죠, 여러분. 요거 잘못됐네요. 여기 비품이 아니라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는 기기의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비품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그래서 기존 비품을 처분하면서 교환으로 인한 처분 손익이 인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비용의 자본화란 내용이 나왔어요. 금융비용의 자본화.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금융비용의 자본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금융비용이라는 거는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건물이나 기계나 이런 유형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사가 자기 회사 돈으로 이걸 살 수도 있지만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차입을 해가지고 이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이 자산 취득을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은 이자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맞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자산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이것도 부대 비용의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에 기업에서 이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자산의 취득 원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금융비용의 자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금융비용의 자본화. 그러니까 자본화라는 단어는 자산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융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100억 원에 취득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억 원이 발생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10억의 이자도
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된 취득 원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보시죠. 8월 20일 날 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10억 원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차변의 기계장치 10억, 대변의 당좌예금 10억. 맞죠? 그런데 이 금액이 크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35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나갔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걸 자본화하기로 회사가 결정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자 비용이에요? 기계장치예요? 그렇죠. 기계장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걸 금융비용의 자본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로 이제 시험에서는 기계로 나오진 않고요. 건물이 주로 나오고요. 또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장치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정부보조금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저희 전산세무 2급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얘기해 주는 거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보조금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에서 보조금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벤처기업들이나 또는 국가에서 지원, 우리가 장려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보조금의 성격이 수익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한 의무가 없는 수익 보조금을 수령한다. 즉,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이게 뭐 갚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연탄 회사나 마을버스 회사나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진 않지만 이렇게 연탄 회사나 마을버스 회사가 있어야지 또 서민들이 어, 연탄도 소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버스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조금 외진 지역으로도 마을버스가 운행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그걸 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익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거지만 정부에서는 그거를 계속 유지하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한테 이렇게 특정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 보조를 받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수익 보조를 받으면 뭐 수익을 받은 거니까 수익으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비용을 지원받은 거면 관련된 비용을 차감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수익 보조 받는 게 아니라 자산 취득 관련된 보조금이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럼 자산 취득 관련된 보조금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산을 취득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상한 의무가 있는 보조금일 수도 있고요. 상한 의무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상한 의무라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너 이거 언제까지 갚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지원해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에는 결국에는 정부에서 돈을 빌린 거죠. 뭐 기업 입장에선.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하면 돼요. 뭐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 대부분은 장기죠, 보통. 또는 이게 상환 의무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럼 갚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자산 수중 이익처럼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한 의무가 없는 자산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사는데 지원을 해줬어요, 국가에서. 상한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 기계장치 사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1억 원을 지원해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기계장치를 3년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부에서 이 1억을 지금 지원을 해줬을 때, 이 1억을 올해 다 쓰라고 지원해 준 거예요? 아니면은 3년간 지원해 준 거예요? 3년간 지원해 준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올해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내용연수 동안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 내용연수 동안 적절하게 뭐 정부 보조금 수익 이렇게 계정 과목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래요. 그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한 것도 감가상각비 처리가 돼 있을 거니까 그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대변으로 취소시켜서 수익을 인식하는 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비용을 만약에 감소시키면 회사의 이익이 커지죠. 근데 수익을 인식해도 회사의 이익이 커집니다. 결국에 수익을 기록해서 이익을 늘리나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늘리나 결국에 수익을 인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 비용을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인식하는 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회계처리입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사례를 한번 보시죠. 상한 의무가 없는 자산 취득 관련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자, 1월 1일 날 기기장치 사라고 국가에서 1,000원의 보조금을 보통예금으로 줬대요. 상한 의무가 없대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았을 때 여기 1월 1일 날 보통예금 그리고 우선은 대변에 정부 보조금이라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부 보조금은 우선은 기계장치 살 때 써야 되는 돈이니까 우선은 보통예금에 차감으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런데 1월 1일 날 5,000원의 기기장치를 샀어요.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샀어요. 이렇게 5,000원짜리를. 그래서 우리 회사 돈 4,000원하고 보조금 받은 거 1,000원하고 해서 보통예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기기장치 5,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0원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 근데 이 기기장치가 사용할 수 있는 예상 내용 연수가 5년이고요. 잔존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기계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려고 합니다. 5,000원에 잔존 가치 없고 정액법이면 1,000원씩 5년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러분 지금 기기장치를 샀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그 순간에는 기기장치 살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예금의 차감으로 정보보조금 분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기기장치 살 때 써라 이거예요. 보조금 받은 거 마음대로 쓰지 말고 빼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기기장치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통예금의 차감은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보보조금 보통예금 차감으로 해놓은 거를 대변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보통예금의 차감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기장치 5,000원 중에 1,000원은 보조받은 거니까 다시 정부보조금이라고 하되 이거는 기계장치와 관련된 보조금이야 라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여기 기계장치입니다. 여기 잘 오타가 있네요. 기계장치. 기계장치 차감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기계장치 차감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도 기계장치예요, 여러분. 자, 기계장치 차감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 감가상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5,000원에 매년 1,000원씩 감가상각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12월 말일 시점에 자, 5,000원 나누기 5년에서 감가상각비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원 이렇게 지금 분계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감가상각비 1,000원 중에 자, 이 감가상각비 1,000원은 우리가 전체 취득한 금액 5,000원의 내용연수 5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회사 돈으로 산 게 5,000원, 우리 회사 돈 들어간 거는 5,000원이 아니잖아요? 5,000원 중에 보조금 받은 게 1,000원이니까. 그럼 우리 회사 돈으로 산 거는 순수하게 4,000원에 우리는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걸 내용연수로 하게 되면 800원이 나와요, 사실은. 그쵸? 그러면 이 전체 금액과 보조금 받은 걸 빼고 했을 때 요 차이 200원은 뭐예요? 결국에 5,000원 중에 1,000원은 보조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원에 나누기 5년 하면 200원씩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사실은. 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비 1,000원을 했는데, 1,000원을 했는데, 이 금액 중에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이게 취득한 게 5,000원인데, 그죠? 보조금 받은 게 1,000원이에요. 그럼 이 비율이 5분의 1이니까 2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1,000원 감가상각비 인식한 것 중에 200원만큼은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을 때 바로 수익으로 안 잡고 기계장치 차감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놨다가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사용해 가지고 12월 말일이 되면 우리가 이 1,000원 중에 5년이니까 200원씩 지금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보조금 1,000원 기록한 것 중에 200원이 올해 말에 인식해야 될 정부보조금 수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보조금 수익 그렇게 따로 수익으로 잡지 말고 이 봐봐요. 이렇게 하래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기록해 놓은 전체 감가상각비 1,000원 중에 이 200원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거니까 감가상각비 200원을 줄여주고 정부보조금을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상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년간 5년 동안 이 정부보조금 기기장치 차감이라고 해놓은 거를 차변으로 줄이면서 매년 감가상각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대변에 줄였다는 거는 비용을 이렇게 감소시켰다는 거는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킨 거죠. 그럼 결국에 수익을 증가시켜서 이익을 증가시킨 거랑 동일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정보보조금 수익 이렇게 안 해놓은 거지 감가상각 비용을 상계해서 수익을 인식한 꼴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게, 자, 정보보조금은 상한 의무가 없는 정보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그 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감소시켜서 손익에 반영을 시켜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독특하게 회계 처리를 규정해 놨어요. 자, 그래서 결국 내용연수 동안 수익 창출하는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켜서 수익을 인식한 거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상한 의무가 없는 이 정보 보조금과 관련된 기기 장치를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정보 보조금 이제 남아 있는 거 그냥 다 처분 손익에 대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 케이스에서 그 다음도 초에 이 기기 장치를 3,700원에 만약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기기 장치 5,000원 다 없애고요. 우리 감가상각누계액 작년에 잡아놓은 1,000원 다 제거하고요. 정보보조금은 여기 1,000원에서 200원을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800원 남은 거를 대변했던 거 차변으로 제거해요. 그럼 이걸 다 제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금으로 3,700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 대변에 얼마가 차이나요,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5,500원이니까 500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수익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왜 500원의 수익이 날 수밖에 없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5,000원의 기계를 샀지만 보조금 받은 건 1,000원이니까 우리 회사 돈으로 산 건 4,000원인 거 맞죠? 그럼 4,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자, 봐요. 4,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자, 1년을 감가상각하고 지금 처분한 거 맞죠? 그럼 여러분 4,000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감가상각 하게 되면 800원씩 상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사용했으니까 800원 감가상각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남은 금액이 3,2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3,200원짜리를 3,500원에 지금 처분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얼마 이익이에요? 3,200원짜리를 3,500원에 팔았으니까. 그렇죠. 3,200원짜리를 3,700원이네요. 제가 잘못 적어드렸네요.
여기 지금 3,700원에 처분했다 했으니까 3,700원에 파는 거죠. 즉 3,200원짜리를 3,700원에 팔았어요. 그렇죠? 그럼 얼마 차이나요, 여러분? 그렇죠. 500원이 플러스예요.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무이급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의 다양한 유형별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배웠었어요, 여러분? 상기에 보면 채권의 강제 매입 배웠었죠? 그리고 또 일괄 구입 배웠었어요. 일괄 구입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상 취득 배웠었고, 네 번째는 교환인가요? 교환 취득인가요? 네 번째가 교환 취득 배웠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융비용 자본화배웠고요. 여섯 번째는 조금 어려웠지만 정보보조금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험에 충분히 실기에서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꼭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